올해로 44번째 맞이하는 버지니아의 가을이었습니다. 애난데일 우리 집 앞마당에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어가는 것을 보며 나도 이제 정말 은퇴가 코앞에 다가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2년간 연방정부에서 일하며 쌓아온 제 인생의 절반이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동료들과 함께 한 은퇴 설명회에서 받은 충격이 아직도 생생해요.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미국 연금 시스템에 대한 상식들이 상당 부분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특히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이야기들 중 상당수가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정호입니다. 1988년 대학원 유학으로 이 땅에 발을 디딘 이후 지금까지 버지니아에서 살고 있는 55세의 평범한 한인 아버지예요. 아내는 공립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고 큰아이는 대학교 3학년, 둘째는 올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1990년 석사를 마치고 운 좋게 연방정부 부처에 들어가 지금까지 22년간 GS에서 13등급의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정확히는 내년이면 은퇴할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은퇴를 2년 앞둔 지금에야 알게 된 미국 연금 시스템의 진실들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나 미국에서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 동포분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요. 사실 저도 그동안 별 생각 없이 살았어요. 매달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TSP 기여금과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보면서도 정부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만 갖고 있었거든요. 한인 커뮤니티에서 들리는 이야기들도 대부분 연방정부 공무원은 은퇴 후 걱정 없다.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런 식이었어요. 교회에서 만나는 형님들도 정호야 너는 정부에서 일하니까 노후 걱정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저 역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난주 받은 은퇴 설명회 자료를 보고는 머리가 띵해지더라고요. 제가 받게 될 연금이 생각보다 훨씬 적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연금 시스템에 대한 상식들이 상당 부분 틀렸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22년간 연방정부에서 일하며 경험한 미국 연금 시스템의 진짜 모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잘못 알려진 부분들을 중심으로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는 1988년 가을 제가 처음 미국 땅을 밟았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저는 전기공학 석사 과정을 위해 입국한 22살의 청년이었어요. 부산에서 중소기업 엔지니어였던 아버지의 전 재산을 털어 겨우 유학길에 오를 수 있었죠. 첫 학기 등록금과 생활비를 제외하면 정말 빈털털이나 다름없었어요. 학업과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방학 때는 공장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미국에서 계속 살게 될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석사만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좀 더 나은 직장을 구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2학년 때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지금의 아내인 수진이를 만난 거죠. 수진이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교육학 석사를 위해 같은 대학에 유학 온 상태였어요. 서로에게 끌린 우리는 금세 연인이 되었고 졸업과 동시에 결혼을 했습니다. 1990년 5월의 일이었어요. 결혼과 함께 고민이 시작되었어요. 둘 다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서 계속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거든요. 당시 한국은 3조 시기였고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도 많았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를 어디서 낳고 기를 것인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해야 했어요. 그때 운 좋게도 워싱턴 DC 인근의 한 연방정부 부처에서 엔지니어 채용 공고가 나왔어요. GS에서 11등급의 초급 엔지니어 자리였는데 연봉이 하나로 3천만 원 정도였죠.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초봉보다는 높은 수준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의료보험과 각종 복지 혜택이었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생각하면 미국에서 출산하고 정착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인사 담당자가 설명해준 복지 혜택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의료보험은 정부가 상당 부분 지원해주고 은퇴 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TSP라는 퇴직연금 제도도 있고 소셜 시큐리티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이면 노후 걱정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990년 8월 연방정부 공무원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정말 모든 게 신기했어요.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시스템들이 가득했거든요. 일단 휴가 제도부터가 달랐어요. 첫 해부터 연차 13일, 병가 13일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3년 차부터는 연차가 20일로 늘어나고 15년 차부터는 26일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죠. 병가는 사용하지 않으면 무제한으로 누적된다고 하더라고요. 의료보험도 정말 좋았어요. 정부가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주니까 제가 내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특히 아내가 출산할 때도 거의 돈이 들지 않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은퇴연금 시스템이 훌륭하다고 들었어요. FERS라는 제도 하에서 3가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첫 번째는 기본연금이에요. 근무 연수와 최고 3년간의 평균 급여를 바탕으로 매년 급여의 1%씩 쌓인다고 했어요. 30년 근무하면 최고 급여의 30%를 연금으로 받는 거죠. 두 번째는 TSP라는 퇴직연금이에요. 401K와 비슷한 제도인데 정부에서 매칭 펀드를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제가 급여의 5%를 넣으면 정부에서도 5%를 추가로 넣어준다는 거였죠. 세 번째는 소셜 시큐리티예요. 이건 모든 미국 근로자가 받는 연금이니까 저도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이 3가지를 합치면 은퇴 후에도 현재 급여의 70에서 80%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미국은 복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구나. 그런 감탄이 나왔죠. 그래서 별 걱정 없이 지냈어요. 매달 급여에서 TSP에 5%씩 넣고 소셜 시큐리티 세금도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기본연금은 정부에서 알아서 쌓여간다고 생각했거든요. 첫 아이가 태어나고 둘째도 태어나면서 생활은 바빠졌어요. 아내도 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공립학교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저도 승진해서 GS에서 11을 거쳐 GS에서 13까지 올라갔어요.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죠. 그 사이 집도 2번 이사했고 아이들도 대학생이 되었어요. 저도 어느새 55세가 되어 은퇴를 생각해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난주 받은 은퇴 설명회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첫 번째 충격은 기본연금 금액이었어요. 제가 현재 받는 연봉이 년 9만 달러 정도인데 30년 근무 후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은 월 2,250달러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년으로 치면 2만 7천 달러, 현재 급여의 30% 정도죠. 이건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비슷했어요. 문제는 두 번째 TSP였어요. 22년간 열심히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현재 제 TSP 잔고가 35만 달러 정도더라고요. 처음에는 35만 달러면 적지 않은 금액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걸 연금으로 바꿨을 때 받을 수 있는 월 금액을 계산해 보니 월 1,400달러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4% 인출 규칙을 적용하면 그렇다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 소셜 시큐리티였어요. 제가 67세에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이 월 2,100달러 정도라고 나오더라고요. 이 3가지를 다 합쳐도 월 5,750달러 정도예요. 현재 월 급여가 7,500달러 정도니까 은퇴 후에는 현재 소득의 77% 정도를 받는 셈이죠.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아 보여요. 하지만 여기서 놓친 게 있었어요. 세금이었습니다. 기본연금과 TSP에서 나오는 돈은 모두 과세 대상이에요. 소셜 시큐리티도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85%까지 과세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세금을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월 4,500달러 정도가 될 것 같았어요. 현재 실수령액이 월 6,000달러 정도니까 은퇴 후에는 현재의 75% 정도만 받게 되는 거죠.
그래도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의료보험료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연방정부 의료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데 정부 지원이 줄어들어서 보험료가 월 $800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월 $200 정도만 내는데 말이에요. 또한 아직 대학생인 둘째 교육비도 고려해야 했어요. 사립대학을 다니고 있어서 연 $6만 정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은퇴 후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월 $3,700 정도가 되는 셈이에요. 현재 생활비가 월 $5,000 정도니까 상당한 생활 수준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이때부터 저는 미국 연금 시스템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알게 된 사실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과는 많이 달랐어요. 특히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이야기들 중 상당수가 현실과 맞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먼저 TSP에 대한 오해부터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TSP를 정부에서 관리해주는 연금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TSP는 사실 401K와 똑같은 개인 계좌예요. 정부에서 관리해주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투자 방향을 정하고 운용해야 하는 거죠. 저는 22년간 별 생각 없이 G펀드에만 넣어왔어요. G펀드는 정부 채권에 투자하는 가장 안전한 펀드거든요. 연 수익률이 2에서 3% 정도로 낮지만 원금 손실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큰 실수였더라고요. 만약 제가 C펀드나 S펀드에 투자했다면 지금쯤 TSP 잔고가 $800만 되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C펀드는 S&P 500에 투자하는 펀드이고 S펀드는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펀드예요. 지난 2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7에서 8%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안전만 추구하다가 수익 기회를 놓친 거죠. 더 큰 문제는 TSP 운용에 대한 정보 부족이었어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교육 자료들은 모두 영어로 되어 있고 복잡한 금융 용어들이 가득했어요. 저처럼 영어가 완벽하지 않은 이민자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었죠.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TSP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웠어요. 대부분 정부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걱정 말라는 식이었거든요. 두 번째는 소셜 시큐리티에 대한 오해예요. 많은 분들이 소셜 시큐리티를 미국 정부가 보장하는 연금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실상은 좀 다르답니다. 소셜 시큐리티는 현재 근로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현재 수급자들에게 연금을 주는 방식이에요. 즉, 제가 지금까지 낸 세금이 제 계좌에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은퇴한 분들에게 지급되었다는 거죠. 제가 연금을 받을 때는 그때 일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내는 세금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미국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베이비붐 세대가 대량으로 은퇴하면서 연금을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세금을 내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2034년경에는 소셜 시큐리티 기금이 바닥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연금이 현재의 75% 수준으로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제가 67세에 받을 예정인 월 $2,100가 월 $1,575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그 대책이 연금 삭감일지 세금 인상일지는 모르는 일이죠. 세 번째는 의료보험에 대한 오해예요. 많은 분들이 메디케어가 있으니까 노후 의료비 걱정 없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메디케어는 의료비를 100% 커버해주지 않아요. 파트 A는 입원비를 커버하는데 연간 공제액이 $1,600예요. 파트 B는 외래 진료비를 커버하는데 월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하고 20%는 본인 부담이에요. 처방약을 커버하는 파트 D도 별도 가입해야 하고 역시 월 보험료와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그리고 메디케어가 커버하지 않는 영역들도 많아요. 장기 간병 서비스, 치과 치료, 안과 치료 등은 대부분 본인 부담이에요. 실제로 은퇴자들의 평균 의료비 지출이 월 $500에서 $80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네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려 부족이에요. 지금 월 $4,500가 충분해 보여도 20년 후에는 구매력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연 3% 인플레이션을 가정하면 20년 후 4,500달러의 실질 가치는 현재의 2,500달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연금은 인플레이션만큼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기본연금은 연방정부 급여 인상률에 따라 오르는데 최근 몇 년간 1에서 2%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TSP에서 나오는 돈은 투자 수익에 따라 다르지만 안전한 투자를 할수록 인플레이션을 따라가기 어려워요. 소셜 시큐리티는 생활비 조정이 있지만 실제 생활비 상승률보다는 낮은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걸 다 고려하면 은퇴 후 생활 수준을 현재보다 상당히 낮춰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급하게 추가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우선 TSP 투자 전략을 바꿨어요. 나이가 55세니까 주식 비중을 55%, 채권 비중을 45%로 맞췄어요. 앞으로 12년간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TSP 잔고를 늘리려고 해요. 또한 TSP 기여율도 최대한 올렸어요. 지금까지는 5%만 넣어서 정부 매칭만 받았는데 이제는 15%까지 올려서 넣고 있어요. 50세 이상은 캐치업 기여라고 해서 추가로 더 넣을 수 있거든요. 2025년 기준으로 연간 최대 35,500달러까지 넣을 수 있어요. 급여의 20% 정도가 되는 금액이지만 당분간은 허리띠를 졸라매고라도 최대한 넣으려고 해요. 아내도 교사 연금 기여율을 올렸어요. 또한 집도 다운사이징을 고려하고 있어요. 지금 사는 집이 시가 80만 달러 정도 되는데 은퇴하면 50만 달러 정도의 작은 집으로 이사해서 차액 30만 달러를 노후 자금으로 쓸 계획이에요. 그리고 파트타임 일자리도 알아보고 있어요. 완전히 은퇴하는 게 아니라 65세까지는 컨설팅이나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해요. 하지만 이런 대책들도 한계가 있어요. 건강 문제가 생기면 일할 수 없고 의료비는 더 늘어날 테니까요. 무엇보다 지금까지 별 생각 없이 지냈던 게 후회되더라고요. 만약 20년 전에 이런 걸 알았다면 훨씬 체계적으로 준비했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통해 다른 분들은 좀 더 현명하게 준비하셨으면 해서요. 특히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잘못 알려진 정보들을 바로잡고 싶었어요. 지난 주말에 교회에서 만난 형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호야, 너는 정부에서 일하니까 은퇴하면 월급의 80%는 받을 수 있겠네.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져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오해를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자주 듣는 미국 연금 시스템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오해는 연방정부 공무원은 노후 걱정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연방정부 공무원의 연금 시스템이 민간보다는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풍족한 노후가 보장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계산해 본 결과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돈은 현재 소득의 75% 정도예요. 여기서 의료보험료와 각종 비용을 빼면 실질적으로는 현재의 60% 정도밖에 안 되죠. 더군다나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시간이 갈수록 구매력은 계속 떨어져요. 한인 커뮤니티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는 정부에서 일하니까 집 한 채 정도는 연금으로 살 수 있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받을 기본연금이 월 2,250달러인데 이걸로는 에난데일에서 원룸도 구하기 어려워요. TSP에서 나오는 돈까지 합쳐야 겨우 2베드룸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두 번째 오해는 TSP는 정부에서 관리해 주니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TSP 자체는 안전한 시스템이 맞아요. 운용 비용도 민간 401k보다 훨씬 저렴하고 투자 옵션들도 괜찮거든요. 하지만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개인의 몫이에요. 정부에서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처럼 G 펀드에만 넣어서 낮은 수익률을 얻는 것도 C 펀드에 넣어서 시장 변동성을 감수하는 것도 모두 개인의 선택이에요. 많은 분들이 정부 계좌니까 원금은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세요. G 펀드는 정말 안전하지만 C 펀드나 S 펀드는 주식 투자니까 손실 가능성도 있어요.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때는 C펀드가 37% 떨어지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펀드의 수익률이 훨씬 높아요. 저는 이런 걸 20년 늦게 깨달았지만 지금이라도 투자 전략을 바꾸고 있어요. 세 번째 오해는 소셜 시큐리티는 미국 정부가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소셜 시큐리티 기금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요. 2034년경에는 기금이 고갈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연금이 25% 정도 삭감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그 대책이 우리에게 유리할지는 장담할 수 없죠. 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거나 고소득층의 연금을 삭감하거나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올릴 수도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현재보다는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번째 오해는 메디케어가 있으니까 의료비 걱정 없다는 것입니다. 메디케어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제도예요. 하지만 모든 의료비를 커버해 주지는 않아요. 특히 장기 간병 서비스는 거의 커버되지 않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미국에서 너싱홈 비용이 월 $8,000에서 15,000 정도 되거든요. 메디케어는 이 비용을 거의 지원하지 않아요. 메디케이드에서 지원하긴 하지만 자산을 거의 다 써야 자격이 돼요. 그러니까 평생 모은 재산을 의료비로 다 쓰고 나서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오해는 한국보다 미국이 노후 생활하기 좋다는 것입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봐야 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미국이 좋을 수 있어요. 의료시설도 좋고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시설도 많거든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빠듯하면 한국이 나을 수도 있어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이 미국보다 훨씬 포괄적이에요. 또한 가족 중심의 문화도 있어서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는 한국이 더 나을 수 있죠.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간 분들이 계세요. 미국에서 받는 소셜 시큐리티를 한국에서도 받을 수 있고 생활비는 미국보다 저렴하니까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여섯 번째 오해는 일찍 은퇴할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연방정부 공무원은 최소 30년 근무 또는 62세가 되면 은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찍 은퇴할수록 연금 금액이 적어져요. 소셜 시큐리티도 마찬가지예요. 62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67세에 받는 것보다 25% 정도 적어요. 70세까지 미루면 오히려 32% 더 받을 수 있고요. TSP도 59.5세 이전에 인출하면 10% 벌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늦게 은퇴하는 게 경제적으로는 유리한 거죠. 건강이 허락한다면 67세까지는 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곱 번째 오해는 투자는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저축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TSP를 지 펀드에만 넣어서 안전하게 운용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게 더 위험했어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본 거니까요. 물론 주식 투자에는 변동성이 있어요. 하지만 20에서 30년 장기로 보면 주식이 채권보다 수익률이 높은 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나이에 맞는 적절한 자산 배분을 하면 위험을 줄이면서도 수익을 늘릴 수 있어요. 여덟 번째 오해는 집만 있으면 노후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집이 중요한 자산인 건 맞아요. 하지만 집만으로는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워요. 집에서 나오는 수입이 없으니까요. 리버스 모기지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차라리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해서 차액을 투자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홉 번째 오해는 자녀들이 부양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적인 사고방식인데 미국에서는 현실적이지 않아요. 자녀들도 자신의 생활과 노후 준비로 바쁘거든요. 특히 교육비와 주택 구입비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젊은 세대들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기대는 할 수 있지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마지막으로 늦게 준비해도 어떻게든 된다는 오해입니다. 저처럼 55세에 뒤늦게 깨달아서 준비를 시작하면 선택의 폭이 많이 줄어들어요.
투자할 수 있는 기간도 짧고 위험을 감수할 여유도 없어요. 가능하면 30대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오해들은 대부분 정보 부족에서 나온다고 봐요. 영어로 된 복잡한 자료들을 이해하기 어렵고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찾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막연한 기대나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저 역시 그랬고요. 하지만 은퇴는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요한 시기예요. 미리미리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준비해야 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셜시큐리티 사이트에 가서 내 예상 연금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401k나 TSP도 점검해 보시고요. 현재 자산과 부채를 정리해서 실제로 노후에 필요한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의료비나 장기 간병비도 고려해야 하고요. 만약 부족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추가 준비를 시작하세요. 투자 비중을 늘리거나 저축률을 높이거나 파트타임 일을 고려해 볼 수도 있어요. 집을 다운사이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한 한국으로의 역이민도 고려해 볼 만해요. 미국에서 받는 연금을 한국에서 쓰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무엇보다 건강 관리가 중요해요. 건강해야 오래 일할 수 있고 의료비도 절약할 수 있으니까요. 저도 올해부터 운동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걸으면서 앞으로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22년간 별 생각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현실을 직면하게 되니까 당황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12년이나 남았으니까 충분히 대비할 시간이 있잖아요. 만약 65세에 갑자기 깨달았다면 정말 늦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더 적극적으로 살고 있어요. TSP 투자 전략도 바꿨고 재정 계획도 새로 세웠어요. 아내와도 노후 계획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이들에게도 일찍부터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해서요. 특히 큰 아이는 내년에 취업 예정인데 첫 직장부터 401k에 최대한 많이 넣으라고 조언했어요. 20대부터 시작하면 복리의 힘으로 은퇴할 때는 큰 금액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TSP에 넣는 돈의 3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주변 한인 분들에게도 이런 정보를 나누고 있어요. 교회에서 재정관리 세미나를 열까도 생각하고 있고요. 한인 커뮤니티에 정확한 정보가 더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상식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었으면 해서요. 그리고 미국 정부도 은퇴 교육을 더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봐요. 특히 이민자들을 위한 다국어 자료가 필요해요. 복잡한 연금 시스템을 영어로만 설명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저처럼 22년간 잘못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제가 늦게 깨달았지만 아직 시간은 있어요. 12년이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더 중요한 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에요. 막연한 기대나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경제적으로는 조금 빠듯할 수 있지만 시간적 여유는 생기잖아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저도 은퇴하면 여행도 많이 하고 싶고 취미 생활도 더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어요. 한국에도 자주 가서 오랫동안 못 본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요. 그러려면 건강하게 은퇴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겠죠. 오늘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노후를 준비하는 모든 동포분들이 현명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